그 어떤 제목도, 작성자의 구체적인 이름도, 날짜조차 적혀 있지 않은 31페이지 분량의 기밀 서류. 하지만 이 문서에 이름이 오른 추기경들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고, 교황 레오 15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026년 6월 1일 아침, 바티칸의 일상적인 내부 행정을 총괄하는 국무원 대리자 에드가 페나파라 대주교의 집무실 책상 위에 봉인된 갈색 봉투 하나가 놓였습니다. 발송인 주소도, 우체국 소인도, 우표도 전혀 없는 이 정체불명의 봉투는 마치 유령이 사도궁전의 대리석 복도를 지나 슬그머니 놓아두고 간 듯했습니다. 페나파라 대주교는 봉투를 열기 전 무려 11분 동안이나 그것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훗날 그는 동료에게 그 순간 이미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묵직한 무게감과 기묘한 종이의 질감은 마치 침묵 속에 감추어진 날카로운 무기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은밀하고도 위험한 바티칸의 거대한 음모를 함께 밝혀내기 위해 집요한 추적을 시작하려 합니다. 봉투 내부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이름과 날짜, 금융이력, 회의 기록, 그리고 자필 메모의 사진들이 빽빽하게 담긴 31페이지짜리 보고서였습니다. 특히 첫 페이지에는 굵은 서체로 단 한 문장이 타이핑되어 있었습니다. 교황은 바티칸을 통제하지 못한다. 통제하는 자들은 따로 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이 은밀한 기록을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아침, 페나파라 대주교는 보고서를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겨우 9번째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그의 손은 벌덜 떨리기 시작했고 결국 읽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닫아 개인 금고에 깊숙이 넣은 뒤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막강한 외교관인 국무원 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의 집무실로 직행했습니다. 파롤린 추기경이 업무 서신들을 검토하고 있던 그때 페나파라 대주교는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급히 들어섰습니다.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국무원 총리는 상황의 심각성을 완벽하게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교황청에서 34년 동안 복무하면서 페나파라 대주교는 단 한 번도 노크 없이 남의 방에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프로토콜과 절차를 목숨처럼 여기는 철저한 관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어떠한 공식 규범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 사람처럼 문가에 굳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십시오. 페나파라 대주교가 봉투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파롤린 추기경은 봉투를 열기 전 첫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를 정독한 뒤 곧바로 14페이지와 27페이지로 넘어가 빠르게 훑어내려갔습니다. 이내 서류를 내려놓고 안경을 벗은 그는 물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났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또 누가 보았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저와 추기경님 뿐입니다. 파롤린 추기경은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 무거운 침묵이 모든 상황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파롤린 추기경은 수화기를 들어 기억 속에 저장된 번호를 눌렀고 단 4마디 말만 전했습니다. 만나야 합니다. 전화 수신자는 거룩한 로마 교회의 국무처장이자 평신도와 가정과 생명부서의 장관인 케빈 페럴 추기경이었습니다. 페럴 추기경은 2019년부터 이 직무를 수행해왔으며 그전에는 미국 달라스 교구장을 역임하는 등 수십 년간 미국에서 사목 활동을 펼쳤던 인물입니다. 그는 거대한 제도의 메커니즘을 뼛속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이 내부에서 어떻게 썩어 들어갈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노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교황 레오 14세가 거처하며 고위 성직자들이 방을 쓰는 도무스 상타 마르타의 비밀스러운 독방에 파롤린, 페나파라, 페럴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비서도 보좌관도 없었고 어떠한 녹음 장치도 존재하지 않는 밀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직 그 의문의 보고서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서류는
우리를 흔들기 위해 정교하게 조작된 허위 사실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지난 50년간 이 성벽 안에서 제작된 서류 중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폭로 문서일 것입니다. 파롤린 추기경의 무거운 경고가 떨어졌고 패롤 추기경은 침묵 속에서 문서를 계속 읽어내려 갔습니다. 이내 그는 11페이지의 특정 단락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계좌들과 룩셈부르크의 유령 회사를 경유한 송금 내역들을 보십시오. 저는 이전에도 이 유령 회사의 실명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2년 전 배추 사건을 조사할 당시였습니다. 안젤로 배추 추기경. 그의 이름은 여전히 바티칸 내부에서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무거운 돌처럼 강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수년간 지루하게 이어지던 그의 재판은 절차상의 치명적인 오류들이 폭로되면서 허망하게 무효 선언으로 끝났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것이 철저히 계산된 음모라고 보았습니다. 누군가 배추 추기경이 완전히 유죄 판결을 받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혐의를 온전히 벗지도 못하도록 재판 과정을 고의로 망쳐놓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결론 나지 않는 영원한 의혹의 구름은 분명 누군가의 사악한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배추 사건은 교황청을 지난 4년간 집어삼켰던 거대한 괴물이었습니다. 런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수억 유로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실, 공금 횡령 혐의, 그리고 로마에서 런던을 거쳐 호주까지 뻗어있는 복잡한 중간 브로커들의 관계망이 얽혀 있었습니다. 2020년 당시 교황 프랑치스코가 친히 배추의 추기경 권한을 박탈했을 때 가톨릭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은 시간이 갈수록 본질에서 벗어나 광대들의 극장처럼 전락했습니다. 수많은 내부자들은 그것이 철저히 기획된 실패 작전이었다고 증언합니다. 만약 이 송금 내역이 진짜라면 배추의 재판은 단순히 운영상의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종된 쇼였습니다. 페나파라 대주교가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조종했다는 말입니까? 패럴 추기경이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의 19페이지가 그 질문에 대해 잔인한 해답을 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서가 가리키는 진실의 끝은 실로 파괴적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3명의 추기경과 2명의 대주교, 그리고 바티칸 금융기관의 책임자 2명을 포함한 고위 관료 7명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좌 내부에서 은밀한 비공식 점조직을 운영해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정의하는 어떤 명칭도 쓰지 않았고 공식 규정도 정관도 없었습니다.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오직 중간 연락책을 통해서만 은밀하게 소통했으며 고도로 암호화된 메시지 앱을 사용하거나 스위스에서 일괄 구매한 선불 대포폰을 사용해 추적을 교묘히 피해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노회원 출신 신임자들이었습니다. 구매한 선불 대포폰을 사용해 추적을 교묘히 피해왔습니다. 대면 노임은 1년에 단 2번뿐이었고 감시의 눈길을 완전히 피해 바티칸 영토를 벗어난 이탈리아 코모호수 인근의 개인 별장이나 제네바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비밀리에 가졌습니다. 이 그림자 세력의 목적은 극도로 단순하면서도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티칸 내부의 자금 흐름과 주요 보직 인사, 그리고 교황청 내부의 핵심 정보망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적 이념도 신학적 신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갈망한 것은 오직 권력, 즉 조직을 지배하는 순수한 관료적 권력이었습니다. 보고서 폭로에 의하면 이 조직은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지역의 교황대사 임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바티칸 은행 자금을 교묘하게 세탁해 자신들과 결탁한 특정 교구들로 막대한 이익을 배당하는 투자처에 유입시켰습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재임 마지막 3년 동안 승인되었던 모든 내부 감사를 조직적이고 철저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이 은밀한 조직이 이토록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놀랍게도 은폐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행위가 너무나 평범해 보였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행한 모든 결정은 일상적인 행정적 판단으로 얼마든지 포장될 수 있었습니다. 자금 이체의 일시적인 지연, 특정 인사의 우연한 추천,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미뤄진 정기 감사 등 이 모든 행위를 개별적으로 뜯어보면 그 어디에서도 의심의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기나기 세월에 걸쳐 이 조각들을 하나로 합쳐놓고 보니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명확한 흐름, 즉 조직을 지배하려는 지배 구조의 형태가 드러났습니다. 2025년 4월 21일에 선종한 교황 프랑치스코 역시 무언가 심각하게 어긋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융 투명성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새로운 감독기관을 신설하고 철저한 책임 추궁을 요구했으나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그의 모든 개혁 시도는 무력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면적인 반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시간의 흐름 속에서 침묵으로 버틸 줄 아는 거대한 교황청이라는 제도에 느리고 정교한 메커니즘에 흡수되어 점차 사그라들었던 것입니다. 교황 프랑치스코는 급히 움직였고 배후의 비밀 조직은 아주 느리게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티칸에서는 언제나 느린 자가 최후의 승리를 거머�줍니다. 이제 그 비밀의 방에 모인 세 남자에게 던져진 질문은 잔인하리만큼 명료해졌습니다. 과연 이 조직은 현재의 교황 레오 14세 아래에서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페럴 추기경이 서류를 덮으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교황 성하께서 이것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파롤린 추기경은 깊은 망설임에 잠겼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문서를 교황 성하께 보고했다가 이것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허위 위조품으로 밝혀진다면 우리는 성하뿐만 아니라 이 성스러운 교회 조직 자체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페럴 추기경이 무섭게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보고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우리는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공범이라는 그 단어는 차가운 쇠망치처럼 밀실의 공기를 무겁게 때렸습니다. 그 단어 안에는 교회가 수백 년 동안 감내해왔던 모든 추문과 은폐된 보고서, 묵살된 폭로, 그리고 아무런 혐의도 밝히지 못한 채 조용히 종결된 수많은 내부 조사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바티칸이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침묵이 가진 가공할 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페럴 추기경은 이제 그 침묵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르며 자신들이 그 대가를 치를 순간이 왔음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6월 1일 저녁, 파롤린 추기경은 결단을 내리고 교황 레오 13세와의 독대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특별 독대 요청은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파롤린 국무원 총리는 평소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 정기적으로 교황을 아련해 왔기 때문입니다. 주일 밤에 예고도 없이 비정기적인 회동을 청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긴급 신호였고, 영민한 교황은 그 신호의 의미를 즉각 간파했습니다.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즉 교황 레오 14세가 즉위한 지는 이제 막 1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최초로 교황좌에 오른 미국인 신부였습니다. 시카고의 평범한 노동자 가문에서 자라 오구스티노의 신학교를 거쳐 성직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는 페루에서 수년간 사목하며 치클라요 교구장을 지냈고 2023년 교황 프랑치스코에 의해 주교부 장관으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2025년 5월 8일에 치러진 그의 교황 선출은 전 세계 교회 안팎에 거대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레오 14세를 이전의 역대 교황들과 가장 크게 구별짓는 요소는 그의 최측근들이 묘사한 기묘한 감각, 즉 기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타고난 직감이었습니다. 스스로 기만을 일삼는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꾸며낸 거짓말을 동물적으로 알아채는 능력이 탁월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동맹 세력이 매주 바뀌고 충성심이라는 가치가 순식간에 휘발되는 복잡하고 척박한 페루 교회의 정치적 지형에서 수십 년간 뼈가 굵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그저 자신이 듣기 좋아할 만한 감언이설을 늘어놓는 것인지, 혹은 까다로운 행정적 규정 이면에 무언가 추악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인지 즉각 분별해냈습니다. 페루에서 그는 교구 단위의 부정부패 문제를 직접 부맡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은행 계좌와 건설 프로젝트 사이에서 천문학적인 자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과정을 목격했고, 정의롭고 유능한 신부들이 불편한 질문을 던졌다는 이유로 권력의 변두리로 밀려나고, 무능한 행정가들은 침묵의 대가로 초고속 승진하는 불조리한 현실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이 쓰라린 경험들은 그의 가슴을 냉소주의가 아닌 진실을 꿰뚫어보는 칼날 같은 명징함으로 무장시켰습니다. 그는 제도 자체가 스스로 부패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도를 타락시키는 것은 언제나 인간이며, 구체적인 경우는 언제나 제도를 타락시키는 것은 언제나 인간이며, 구체적인 사람들이 구체적인 동기를 품고 내린 지극히 사적인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9시 15분, 파롤린 추기경이 교황의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 레오 14세 교황은 책상 앞에 앉아 다가올 시노드에 관한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교황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황의 눈길은 파롤린 추기경의 손에 들린 갈색 봉투와 그의 굳어버린 표정에 차례로 머물렀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오. 교황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파롤린 추기경은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아침 페나파라 대주교 앞으로 배달된 의문의 보고서입니다. 출처는 불분명하나 페롤 추기경과 함께 검토한 결과 이 서류의 내용은 교황청의 운명을 가를 만큼 중대하거나 극도로 위험합니다. 교황은 천천히 서류를 펼치고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페이지씩 정성 들여 넘기는 그의 손길에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바티칸의 모든 비밀과 보고서의 활자들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려는 날카로운 신중함이 묻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바티칸 장막 뒤에서 벌어진 유례없는 진실 게임을 추적해 보려 합니다. 페릴리는 숨을 죽인 채 교황의 미세한 안면 변화를 살폈고, 처음 12페이지를 넘기는 동안 교황 레오 14세의 표정에는 그 어떤 동요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3번째 페이지에 도달한 순간 마침내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곳에는 바티칸 고위층 기밀 통로를 드나드니라면 누구나 즉각 알아볼 수 있는 친필 편지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많은 이들의 신망을 받는 현직 추기경의 글씨체였습니다. 단 한 줄의 지시사항, 즉 감사를 지연시키고 밀라노 송금 경로를 우회하며 보고타의 교황대사 임명을 예정대로 강행하라는 은밀한 명령이었습니다. 레오 14세는 서류를 내려놓고 페릴린을 응시하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 아침부터라는 대답에 교황의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티칸의 절대 권력자가 진정으로 묻고자 한 것은 이토록 추악한 음모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언제 처음 인지했느냐는 묵직한 질문이었습니다. 페릴리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고, 집무실을 채운 정적은 거의 30초 동안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오랜 망설임 끝에 그는 수년 동안 구체적인 물증도 없이 소문과 속삭임만 무성했을 뿐이라며 프란치스코 전임 교황이나 현 교황에게 감히 보고할 수 없었던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손에 준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의 문서였지만 여전히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미완의 진실이었습니다. 레오 14세는 서류철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성 베드로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심야의 조명 아래 차갑게 빛나는 텅 빈 광장을 바라보던 그의 뒷모습에는 분노보다 더 단단하게 통제된, 차마 범접하기 힘든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감사원장을 집무실로 즉각 소환하라는 단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바티칸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된 모든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을 한눈에 파악하고자 했으며 프렐 추기경에게 자신에게만 단독 보고하는 비밀 조사를 개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만약 기밀이 누설되어 조사 대상자들의 귀에 들어간다면 그들이 먼저 공황 상태에 빠질 것이고 그것이 곧 진범을 가려낼 단서가 될 터였습니다. 그날 밤 교황은 한숨도 자지 않은 채 서재의 불을 밝혀두었습니다. 훗날 신뢰할 만한 언론인에게 흘러나온 가신들의 증언에 따르면 교황은 은밀한 내부 인명구와 대조하며 비밀 보고서를 3번이나 더 정독했고 붉은색 펜으로 여백을 빼곡히 채워나갔습니다. 동이 토올 무렵 집무실 책상은 문서들로 뒤덮였고 그가 쥐고 있던 빨간 펜은 마침내 잉크가 완전히 바닥나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6월 2일 아침, 바티칸 감사원장 알레한드로 카시니스 레지니는 약속 시간보다 15분 앞선 6시 45분에 사도궁에 당도했습니다. 교황청 국무처장 레오나르도 사피엔사 몬시들은 일반 대기실을 거치지 않고 그를 교황의 사적 집무실로 직접 안내했습니다. 교황은 이미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책상 위 비밀 보고서는 얇은 서류철 아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긴급 소집 명령만 받았을 뿐 회의의 성격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레지니에게 교황은 단도직입적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22월 사이에 발생한 바티칸 은행의 모든 의심스러운 거래 기록을 신속히 확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사법 관할권을 벗어난 해외 유령 단체들과 얽혀있는 자금 흐름을 정밀 추적하라는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티칸의 핵심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침식되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대한 자료 요구에 레지니 감사원장은 수주일이 걸릴 작업이라며 난색을 표했으나 교황은 단 48시간이라는 냉혹한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7시 20분에 방을 나선 레지니는 8시 정각에 4명의 최정예 감사관을 소집해 바티칸 은행의 전자금융망을 장악했습니다. 낮 12시가 되기도 전에 시스템에 걸려든 17건의 기만적인 거래, 총액 4,100만 유로에 달하는 자금 흐름이 감지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불법 지무들은 고위관리의 승인 코드에 의해 정식 조사조차 없이 묵살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코드는 과거 배추 추기경 밑에서 은밀히 일하며 그의 실각 이후에도 살아남아 무려 3년간 감시 시스템의 경보를 고의로 무력화해온 바티칸 내부 첩자의 것이었습니다. 감사원 내부에 부패한 연결고리를 보고받은 프렐 추기경은 주저없이 바티칸 국경안을 수호하는 소수 정예 조직인 바티칸 헌병대에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가 상대한 인물은 2019년부터 철저한 보안 장치를 통제해온 잘루카 가이브로콜레티 총감이었습니다. 프렐 추기경은 교황의 직속 명령에 따라 가장 비밀스럽고 확실한 물리적, 전자적 감시망을 3명의 용의자 주변에 촘촘히 구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명의 교황을 보좌하며 숱한 권력 투쟁과 비밀 공작을 겪어온 노련한 브로콜레티 총감은 사적인 호기심이나 군더더기 질문 없이 즉시 행동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바티칸 성벽 내부에서 언제 입을 열고 언제 묵묵히 움직여야 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베테랑 수사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지시가 떨어진 지 불과 2시간 만에 3명의 감시 대상자가 사용하는 모든 통신 수단을 완벽하게 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청 시작 후 처음 6시간 동안 수집된 첩보들은 비밀 보고서가 지적한 경고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잔혹한 현실임을 증명했습니다. 어둠 속에 도사린 부패 세력은 결코 잠들어 있지 않았으며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교황청의 칼날을 간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조차 알지 못했던 치명적인 변수는 비밀 서류가 교황 외에 또 다른 인물에게 이미 송부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수신자는 음모의 중심이자 서류에 이름이 명시된 7명 중 한 사람인 73살의 베테랑 관료 도메니코 페라라 추기경이었습니다. 2022년 사도자 재산관리처장에 임명된 그는
바티칸의 막대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통제하는 교황청 내부 최고의 실력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굴리는 재산관리처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무려 40억 유로에 달해 교황청에서 가장 불투명하면서도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기관이었습니다. 페라라 추기경은 교황 집무실에 서류가 도달했던 바로 그날 아침, 바티칸 성벽 외곽의 자택에서 똑같은 복사본을 전달받아 단 30분 만에 정독했습니다. 6월의 숨막히는 무더위 속에서도 그는 서재 벽난로에 불을 지펴 서류를 한 줌을 재로 만들어 흔적을 인멸했습니다. 그가 음모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여부보다 여론의 인식이 권력 투쟁의 무기라는 생리를 뼛속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4시 정각, 위기를 직감한 페라라는 다급히 3통의 전화를 걸었으며 그 첫 번째 상대는 교황청 주교부 차관인 일손 데 헤수스 몬티나리 대주교였습니다. 두 번째 전화기는 바티칸에서 공식 임명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스위스 취리히의 한 은밀한 금융 자문가에게 연결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통화 상대는 미국 워싱턴 DC의 전임 행정부 시절 교황청 대사를 역임했던 노련한 외교관이었습니다. 각각의 통화는 채 4분을 넘기지 않았으나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목소리로 전한 메시지는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불행히도 페라라는 바티칸 헌병대가 이미 자신들의 모든 은밀한 음성을 가로채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기 전 세 통의 녹취록은 고스란히 프렐 추기경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6월 2일 밤, 교황 레오 14세는 부패의 무덤을 파헤친 척 보고를 직면했고 그 참상은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파멸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바티칸을 마비시킨 음모가 결코 영화 속 은밀한 밀당 같지 않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하 밀실에서의 심야 회동이나 문틈으로 밀어넣는 비밀 암호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보다 훨씬 평범하고 교활한 침묵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서로의 이권을 눈감아주고 혜택을 나누며 형성된 침묵의 카르텔은 거대한 그림자 정부로 자라나 바티칸의 뼈대를 집어 삼켰습니다. 도무스 상태의 조용한 식당에서 프렐 추기경과 마주 앉은 레오 14세 교황은 차갑게 식어가는 음식에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가? 라는 통탄 섞인 질문에 프렐 추기경은 레지니 원장의 조사를 토대로 적어도 4개의 핵심 심의회가 오염되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고위직 임명과 조단위 재정적 결정은 물론 교황청의 공식 성명 발표 시기까지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음모를 주도한 단 한 명의 우두머리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일이야말로 가장 난해한 수사의 난관이었습니다. 내부 카르텔은 단 한 명의 절대자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베일에 쌓인 7명의 실력자들의 합의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 설계상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나머지 조직원들이 자리를 메우며 자정작용을 무력화하도록 정교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교황이 2023년 22월에 발표되어 전 세계 가톨릭 교회를 뒤흔들었던 동성 커플 축복 선언문인 피두치아 수플리칸스 파동과의 연관성을 묻자 프렐 추기경은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주교회 전체가 교서의 전면 거부를 선언하는 등 교황청 역사상 가장 극심한 분열을 초래했던 이 사건은 교서의 교리적 내용이 아니라 바로 발표 시점이 철저히 기획된 결과였다고 폭로했습니다. 해당 교서는 프란치스코 전임 교황이 병원에 입원해 내부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던 최악의 시기를 정밀 타격하여 전격 공개되었습니다. 분노한 레오 14세 교황은 식기들을 거칠게 밀어내며 뱀의 머리 하나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7명 모두를 일시에 쓸어버려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프렐 추기경은 그들이 전 세계 3개의 대륙에 걸쳐 막강한 동맹 세력을 구축하고 수십 년간 권력을 다져온 괴물들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은 그들이 가톨릭 교회에 진 빚과 의무를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단호한 응징을 결심했습니다. 6월 3일 아침
전례 없는 교황청의 대공세가 시작되었고 레오 14세 교황은 자신이 2026년 1월에 전격 개편한 9명의 추기경 자문단을 소집하는 비상조치를 전격 감행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바티칸 사상 가장 치열했던 비밀회의의 막전막후를 함께 목격하게 됩니다. 연례회의를 공언했던 교황이 불과 5달도 채 되지 않아 자문단을 긴급 소집하자 바티칸 내부에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워낙 촉박한 일정 탓에 9명의 정예 멤버 중 6명만이 그날 저녁 로마에 급히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참석자 중에는 룩셈부르크의 장클로드 홀러리 추기경과 킨샤사의 프리도린 안봉고 비순구 추기경, 그리고 보스턴의 숀 패트릭 오말리 추기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비밀회의에 배석한 페릴린과 프렐 추기경은 2시간에 걸쳐 참혹한 조사 결과를 낱낱이 브리핑했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보고가 끝난 후 오말리 추기경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1980년대 바티칸 은행 스캔들 이후 교황청이 마주한 최대의 위기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홀러리 추기경은 자칫 매부 마녀 사냥으로 흐르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엄청난 폭로전은 교회가 또다시 대중적인 추문에 휘말리는 파국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프레돌린 안봉고 추기경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교회를 착취하는 자들을 더는 보호할 여력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밀실에서의 논쟁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수개월 동안 은밀하게 내부 조사를 진행해 완벽한 증거를 다지고 대중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기밀이 새어나가는 순간 저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카르텔을 강고히 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이 모든 논쟁을 묵묵히 듣고 있던 교황 레오 14세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순간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교황은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소집한 것은 행동 여부를 토론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통보하러 왔습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정의롭게 이 일을 처리할 구체적인 방안뿐입니다. 그렇게 그는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자신만의 계획을 침착하게 발시작했습니다. 교황이 선택한 정면 돌파 방식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서면으로 통보하는 대신 비밀 보고서에 이름이 올라간 부패한 인물들을 1대1로 직접 대면하여 단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황은 그들에게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딱 24시간의 유예를 줄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자진 사임을 거부한다면 교황령을 발동해 강제로 면직시키고 새로이 권한이 강화된 정의 증진 추진국으로 넘겨 법적 처벌을 받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페라라 추기경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 총리가 조심스럽게 묻자 교황은 단호히 그가 첫 번째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운명의 날인 6월 3일 오후 페라라 추기경은 바티칸 사도 궁전으로 긴급 소환되었습니다. 추기경을 상징하는 붉은색 선이 선명하게 들어간 검은색 수단을 차려입은 그는 정확히 오후 3시에 교황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페라라는 이 만남을 위해 철저하게 방어 논리를 준비했고 스스로 완벽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수없이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세우려 했던 절차적 문제나 화려한 판례는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페라라 추기경이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조차 책상 뒤에 그대로 서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앉으라는 권유도, 통상적인 인사치레조차 건네지 않은 채 교황은 냉랭한 침묵 속에서 종이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그대의 사직서입니다. 교황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그대를 위해 미리 작성해 두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며 남은 생을 기도와 성찰에 바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죠.
페라라는 그 무자비한 사직서를 멍하니 바라보며 항변했습니다. 교황성하, 제게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교황은 냉소적으로 답했습니다. 도메니코, 그대는 집무실로 배달된 기밀 문서의 사본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순간 페라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교황청에 도착한 것과 똑같은 고발 보고서를 그 역시 받았던 것입니다. 그 비밀 서류를 고의로 없애버린 직후 추기경의 수상한 행적이 모두 포착되었습니다. 교황은 페라라가 취리히의 자산관리사와 전직 미국 외교관을 포함해 급하게 세 통의 전화를 걸었던 사실을 들이밀며 그것이 결코 결백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고 압박했습니다. 페라라는 입을 벌렸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물었습니다. 교황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반항에서 주파나를 튕기는 계산으로, 그리고 마침내 깊은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바티칸의 권력 심장부에서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살아남은 노련한 정객이었습니다. 4명의 교황이 거쳐가는 동안 개혁파와 보수파의 칼날을 모두 피해 생존해왔지만 지금 눈앞의 교황 레오 14세처럼 자신을 꿰뚫어보는 이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미 확고한 결정을 내리고 현실이 그에 맞게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냉혹한 정복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대에게 남은 시간은 오직 24시간뿐입니다. 교황의 마지막 통고였습니다. 그 기한이 지나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조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페라라 추기경은 사직서를 받아들고 단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집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6월 3일 자정이 가까워지자 바티칸 성벽 내부에는 묘한 기류와 긴장감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부 사항이나 기밀 문서의 실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전조가 느껴졌습니다. 이례적인 심야 시간에 고위 관료들이 복도를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헌병대는 종교사업협회 사무실 주변의 경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감사원 특별조사팀은 밤샘 작업에 돌입했으며 평소라면 저녁 7시에 불이 꺼졌을 사무실들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한 이탈리아 신문사의 바티칸 출입 기자는 바딜리 11시 45분에 다급히 데스크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성벽 안에서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아침 페라라 추기경은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교황청 공보실을 통해 발표된 공식 성명은 개인적 사유라는 짤막한 문장으로 사임 소식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일절 허용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진상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3시간 만에 또 다른 고위직들의 도미노 사임이 이어졌습니다. 성직자부의 몬티나리 대주교가 전격 물러났으며 기밀보고서 22페이지에 이름이 언급되었던 평신도 출신의 바티칸 금융정보감독국장 역시 즉각적인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3명의 부패 인사가 권좌에서 내려왔고 이제 남은 인물은 4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쉽게 물러설 생각이 없었으며 사임을 거부하고 끝까지 버티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여론을 통한 진흙탕 싸움이 교황에게 훨씬 더 치명적일 것이라 믿었고 교황청의 조직적 자정 본능이 결국 자신들을 비호해 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미디어의 대대적인 포화가 쏟아지면 교황이 결국 굴복하고 한 걸음 물러설 것이라는 오판에 기댄 싸움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교황 레오 14세는 국무원 총리 파롤린 추기경과 밀실에서 비밀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짧은 대화 속에서 교황은 그들은 자신들이 버티면 내가 먼저 지쳐 떨어질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하며 조직이 결국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착각하고 있음을 꼬집었습니다. 파롤린 추기경이 과거에는 실제로 조직의 비호가 통했다고 인정하자 교황은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선언했습니다. 나는 과거의 교황들과 다릅니다. 마침내 6월 4일 오후 5시 교황은 4건의 강력한 교황령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각 교황령은 고위관료 4명을 즉각 해임하는 초강수를 담고 있었으며 이는 2022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정한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라의 조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헌장에는 일반적인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교황의 초법적 권한으로 교황청 기구를 개편하고 관료들을 즉각 경질할 수 있는 강력한 전권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도적 장치로 마련해두고도 정작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조항이었습니다. 전임 교황은 설득과 대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점진적인 개혁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현 교황 레오 14세 역시 그러한 가치들을 존중했으나 동시에 잘못에 따르는 엄중한 대가와 책임 또한 믿는 인물이었습니다. 바티칸 공고실은 오후 6시 15분에 성명을 발표하며 교황이 개혁 의지에 따라 몇몇 고위직의 사임을 수락하고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고 덤덤하게 전했습니다. 성명서에는 쇄신이라는 단어가 무려 3차례나 반복되었지만 장막 뒤의 관료들은 이것이 결코 부드러운 쇄신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가차없는 피해 숙청이자 엄중한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교황 레오 14세는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추기경 자문그룹 위원들을 소집해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가 밀실에서 털어놓은 비장한 결의는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았으나 훗날 안봉고 추기경이 킨샤사의 최측근에게 전한 바에 따르면 평생 들은 교황의 말씀 중 가장 진솔하고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안봉고의 증언에 의하면 교황 레오 14세는 추기경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그저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선출된 것이 아닙니다. 바티칸을 주주와 보이지 않는 동업자들의 사기업처럼 운영하며 밀실에서 어두운 거래를 일삼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짜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교회는 성직자가 아닌 신자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종일 뿐이며 이 본분을 망각한 종들은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황의 선언이 끝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추기경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한 명씩 일어나 교황에게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떠한 격식도 없는 즉흥적인 악수였지만 그 순간 그 방에 모인 이들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예의 이상의 서약이었습니다. 그 후 복음은 수일 동안 전 세계로 번져나갔습니다. 로마에서 타전된 언론 보도들은 바티칸 내부가 통제된 혼돈 상태에 빠져들었다고 긴박하게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권력의 공백과 파벌 싸움, 그리고 교황청의 금융 흐름에 미칠 장기적 파장을 예측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교황의 과감한 결단을 칭송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가 결코 만만치 않은 막강한 정적들을 만들었다며 그들의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의 미 국무부는 바티칸의 자체 정화 능력을 신뢰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고 브뤼셀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본토 금융기관들과 바티칸 종교사업협회 간의 검은 자금 흐름에 대해 비밀리에 예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킨샤사에서 안봉고 추기경은 기자들에게 교회가 필요한 정화 과정을 겪고 있을 뿐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 역시 주목해야 할 진짜 내막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채 조용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숙청의 폭풍이 지나간 6월 4일 늦은 밤, 모든 면직 명령과 사직서가 수리된 후 교황은 숙소인 성마르타의 집방으로 홀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창가에 놓인 낡고 작은 책상 앞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페루 신부 시절부터 간직해온 가족 표지의 낡은 개인 일기장을 펼친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단 한 줄의 문장을 기록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적힌 진실이 무엇인지 바티칸의 그 누구도 알지 못했으나 열린 문틈으로 방을 지나치던 한 수행 비서가 슬픈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교황은 조용히 일기장을 덮은 뒤 그 가족 표지 위에 손을 가만히 얹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닌
영혼마저 갉아먹는 듯한 깊은 피로감의 발로였습니다. 자신이 이끄는 거대한 성전의 지하에서 삐걱거리며 돌아가는 부패한 기계장치의 민낯을 목격하고 그것이 자신이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하게 망가져 있음을 깨달은 인간으로서의 처절한 복백이었습니다. 이 모든 파란을 일으켰던 문제의 기밀 보고서는 교황 본인이나 차기 후계자만이 풀 수 있는 극비 봉인 속에 갇힌 채 바티칸 비밀기록 보관소 깊은 곳에 묻혔습니다. 이 문서를 보낸 밀고자의 정체는 끝내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교황청 내부의 부패에 신물이 난 내부 고발자의 영웅적 결단이라 칭송했고, 다른 이들은 기득권을 전복하고 새로운 권력 구도를 형성하려는 라이벌 파벌의 고도의 계략이라 분석했습니다. 교황청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흘러나온 세 번째 음모론은 소름 끼치도록 치밀했습니다. 교황이 자신의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비밀리에 증거를 수집하도록 지시하고 익명의 제보 형식을 빌려 스스로 행동할 명분을 만들어냈다는 추측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음모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진실을 믿어야 할까요? 교황 레오 14세는 이 섬뜩한 의혹에 대해 죽을 때까지 단 한마디의 해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비밀스러운 문서의 진짜 출처를 둘러싸고 온갖 추측이 난무했음에도 그는 끝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사도궁전의 웅장한 베리석 계단 위에서 한 저널리스트가 그를 가로막고 날카로운 질문을 직설적으로 던졌을 때 그는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고요하지만 매서운 눈빛으로 질문자를 묵묵히 응시하더니 그저 진실에는 작가가 없다. 진실은 그저 존재할 뿐이다. 라는 짧고 강렬한 한마디만을 남겼습니다. 그 선언 이후 바티칸의 장막 뒤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교황청은 역사상 최초로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고 금융감독기구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교황에게 직접 보고하는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를 신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내부의 기득권 세력은 거세게 저항했고 외부는 뜨거운 찬사를 보냈습니다. 시카고 출신이자 페루의 거친 산악지대에서 평생을 바친 이 수도사는 애초에 교황의 자리를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도자의 권력을 특권이 아닌 무거운 십자가로 여겼던 그 침묵의 인물이 결국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불렀던 철옹성 같은 장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바티칸을 지탱해온 견고한 카르텔, 즉 모든 결정과 인사조치, 그리고 은밀한 자금 이동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던 보이지 않는 지배력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연설이나 허울 좋은 회칙 대신 신속하고 결단력 있으며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한 실천으로 그 거대한 시스템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단호한 행동을 통해 그는 비밀 문서의 첫 페이지가 던졌던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놓았습니다. 바티칸을 실제로 통제하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끝에 마침내 그 질문의 답은 교황이라는 두 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추적한 이 놀라운 진실이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이야기를 꼭 알아야 할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댓글로 힘을 보태주시고 저희와 계속 동행해 주십시오. 바티칸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진실은 언제나 우리가 상상해낸 그 어떤 허구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압도적입니다.